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 제4장이 되겠습니다. 기획기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요. 우선 첫째는 기획 기능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기획 기능과 다른 여타 다른 타 기능과의 연계성 문제입니다.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시킬 것인가 하는 그러한 문제를 여기서 다루게 되고요. 두 번째 오늘 다루게 될 주제는 중앙기획기구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지위 또는 그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끝으로 우리나라 중앙기획기구가 어떤 식으로 변천되어 왔는가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는 그러한 내용으로 오늘 강의를 구성했습니다. 자, 그럼 말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다루게 될 오늘 강의 시간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 기능의 배분 문제인데요. 이 기획 기능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기획이라고 하는 본래 이제 업무, 기능, 역할하고 다른 여타의 타 기능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결국 이 문제는 이 기획 기능의 하나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기획 기능하고, 기획 기능과 이 다른 여타 타 기능들, 여러 이 기능들하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잘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제일 먼저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이 이 예산 기능하고 이 기획 기능의 유기적인 연계입니다. 예산 기능. 예산 기능. 두 번째는 이제 이 기획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전 시간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이 통계라든지 정보, 자료 이런 거를 연구 조사하는 이런 기능이 있어요. 이런 기능.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기획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이제 미래 예측의 문제인데 말이죠. 미래 예측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와 관련해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내용들이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업무들과 기획 기능을 어떻게 잘 이렇게 조화롭게 연결시킬 것이냐,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중앙 기획하고 국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기획하고 이 지역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이 기획 또는 계획하고 어떻게 연계를 시킬 것이냐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번째는 이제 이 국제적인 협력 문제가 아주 또 중요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 기획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해당 자국 스스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외국에서 자원을 빌려와야 되겠죠. 그죠? 외자를 도입한다거나 투자를 유치한다거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게 되죠. 기술 도입을 한다거나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이 국제 협력 기능과 이 기획 기능은 아주 밀접한 이 유기적인 연계성을 지니고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이 운영 계획하고 이 세부 계획 이거를 잘 이렇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중요하고요. 끝으로 이제 살펴볼 것이 이제 여섯 번째가 이 통제, 평가하는 겁니다. 평가 기능. 이거 하나 더 있는데요. 평가 기능입니다. 통제하고 평가 기능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기능들이 여하에 잘 수행된다고 할 때는 결국 다음번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정조치 피드백 차원에서의 역할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6가지 기능들,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적절하게 배치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결국 이 기획 기능의 배분 문제에서 다루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하나하나를 살펴보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기획 기능과 예산 기능을 어떤 식으로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이제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게 잘 유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기획 기능과 예산 기능의 유기적 연결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기획이 말이죠. 기획이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구체성이 있어야 돼요. 기획이 너무 이상적이고 너무 추상적이면 도대체 돈을 어디에다가 어떤 식으로 배분할지에 대해서 이게 판단이 잘 안 서거든요. 그래서 이 기획 내용이 구체성을 띠고 실천성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의 기획 내용이 구성이 될 때 바로 예산 배정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과 예산 자원 배분에 있어서의 이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는 우선 기획이 구체적이게 된다라고 하는 점이죠. 두 번째는 이 예산 제도 중에서 이 품목별 통제 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품목별 통제 예산. 이건 무슨 얘기인 거 아니에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예산을 지출하는 데 있어서 나라 돈을 지출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품목에 대해서 얼마를 지출한다라고 명시해 놓는 경우죠. 이런 통제 예산 제도 하에서는 허투루 그야말로 예산 낭비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그야말로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되어 있는 항목에 대해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은 장점이 될 수 있는데 이 품목별 통제 예산 제도에 그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뭐냐 하면 상황의 변화. 우리가 정확하게 미래 예측 상황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상황이 자꾸 변하는 그런 상황 하에서 경우에 예산 집행에 있어서의 신축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통제 위주의 예산 제도 하에서는 기획과 예산의 연계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품목별 예산 제도의 지향을 여기서는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기획 기능과 예산 기능의 연계를 위해서는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따라서 기획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하고 예산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 간의 유기적인 이런 협조 관계, 유기적인 그런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화 내지는 조직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끝으로 바로 이겁니다. 기획 기능과 예산 기능에 있어서 상대적인 비교 차원에서 볼 때 서로 좀 대립되는 이런 특성들, 이런 특성들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 있고 아니면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상대적인 그것이 대립적 성격이라는 것이 뭐냐면 기획가들은 되게 변화지향적이고 적극적인 데 반해서 예산 담당자들은 보수적이고 소극적입니다. 이런 태도죠. 그 다음에 기획가들은 이상적이고 보다 진취적인 가치관을 의식을 가지고 있는 데 반해서 예산 집행 또는 예산을 담당하는 조직에 있어서는 실제적이고 보다 더 통제지향적인 그런 자세를 취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기획부서인 경우는 보다 미래지향성을 띠는 데 반해서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든지 그 조직에서는 보다 과거지향성을 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과거의 예산의 소위 증액 정도를 고려한 이 소위 점증적 예산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과거지향적이다는 표현을 이제 상대적인 거니까 말이죠. 이 절대적인 평가가 아니라 상대적인 거. 그러니까 기획 업무 담당자와 예산 업무 담당자, 기획부서와 예산부서 간에 서로 비교론적인 차원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이러한 특성이 있다. 이런 특성이라고 하는 건 서로 좀 대립적인 그런 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이렇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기획 기능의 배분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여기서 지적해 둡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통계조사 하고 연구기능, 이것을 기획기능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죠. 이 두 번째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기획기구 안에, 가능하면 기획기구 안에 조사기능, 통계조사기능, 자료정보 분석기능, 연구기능,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부서 조직으로 이 기획기구 안에 편제시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떨궈 놓게 된 말이죠. 서로 분리시켜 따로따로 이렇게 해 놓게 되면은 이 소위 이 업무 추진에 있어서, 기획 업무 추진에 있어서 효율성이 훨씬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조직에 있어서 이 소위 이 다운사이징이라고 그러죠. 조직의 규모를 축소시키는 그런 조직 관리를 지향한다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이런 업무들은 가능하면 이제 외부에 외주를 주는, 아웃소싱하는 그러한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전문적인 자료조사, 통계 분석, 연구,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소위 이 업무의 특성상 전문성을 고도화시키는 그런 업무들이기 때문에 외부에 이제 외주를 주는 그런 것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개 이런 업무들이라고 하는 것은 관료 조직 내에 있어서는 소위 막료, 스텝, 이 라인 조직에서, 이 개서 조직에서 수행하기에는 부적합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조직 이 업무들은 가능하게 되면은 막료 조직으로 조직화시키는, 오가나이징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이런 조직들은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들을 소위 라인 조직에다가 만들어 놓게 되면 통계 또는 정보 왜곡 또는 누락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 통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런 조직 이런 기구들은 소위 막료 조직으로 조직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말이죠. 지역 기획과 부문 기획을 통합시키거나 아니면 연계시키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와 관련해서는 이 계획 수립 기능을 집권할 것인가 분권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와도 이 문제는 이제 밀접하게 이제 관련이 돼 있죠. 공산주의 국가라든지 전제주의 국가에서는 이 중앙 기획 센터가 있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여기서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하부 기관으로 이렇게 시달하는 그런 소위 톱 다운 방식의 기획 수립 또는 전달 그런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국가 기획을 지방 내지는 지역에서 실천하는 그러한 소위 상하 간의 유기적인 연계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경우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 내지는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지고 아주 거대한 소위 국가, 영토가 아주 크고 연방제를 예를 들어서 채택하고 있는 미국 같은 나라에 있어서는 연방정부의 국가 계획이 주정부, 지방정부로 넘어오면서 이것들이 점점 주 내지는 지방정부의 차원에서의 독특한 이 특성을 반영하는 그런 계획으로 변화되고 수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한 기획에 있어서의 분권화 현상이 하나의 세계적인 조류이고 추세라고 하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이런 이 지역 기획과 부문 기획 간의 이 통합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세계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 기획이 이 지역 기획과의 연계성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의 당연한 논리의 귀결인데, 이걸 이제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차원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지금의 추세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보아건대 소위 이 바텀업 방식의 기획 수립
그런 방식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대세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협력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투자 유치라든지 그 다음에 이 기술 도입 문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국제협력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데 이런 것이 사실은 국가 계획에 있어서의 그 성패를 좌우하는 큰 요인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의 경험을 되돌아보더라도 1960년대부터 60년대 초부터 이루어졌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대표적인 지금 그야말로 세계 여러 그 개발도상 국가들이 이제 주목하고 벤치마킹하는 중요한 그 국가 계획이고 한국의 경제 성장의 그 하나의 원동력을 거기서 찾아볼 수 있는 이 발전의 메커니즘이랄까요? 이것들을 이제 이해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국가 계획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 계획의 그 성공적 수행을 담보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외자 도입입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이제 심심치 않게 많이 거론되는 우리의 선배들이 독일의 광부로 취직해서 가고 우리의 누나들이 독일의 간호사로 취직해서 가서 그분들이 피땀 흘려 그 받은 그 보수를 그야말로 담보로 해서 독일로부터 우리가 차관을 얻어와서 그걸 가지고 도로도 만들고 항만도 건설하고 뭐 그야말로 중화공업을 육성시키고 하는 그런 그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국가의 그 외교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국가 기획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구체화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와도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그 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그 세상이죠. 지금은 뭐 더욱더 그렇지 않습니까? 네트워크 사회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이 국제협력 방안을 고려한 그런 그 기획 기능의 배분 문제를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겨야 된다 하는 점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제 운영계획 및 세부계획의 제시입니다. 운영계획과 세부계획의 제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집행기관, 국가기획위원회든 뭐 중앙 그 기획기구에서 만들어낸 계획을 일선 집행기관에서 그거를 이제 집행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당초에 의도했던 기획의 목표와 그 기획의 의도가 제대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또 연차적으로 세분화시켜 나가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그 운영계획 내지는 세부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하는 요 지적은 결국은 이 집행하는 기관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따라서 국가 기획 기구와 집행기관인 지역 그 집행기구 간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내용이 바로 운영계획 및 세부계획의 제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끝으로 계획의 평가, 통제 기능의 그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 이제 그 통제를 한다거나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설정한 기획의 목표가 여하에 잘 실현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알아보기 위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알아서 어떤 그 의도에서 그걸 알아보는 것이냐 하면 이 과정 또는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차기 계획 수립을 하는 기획 과정에 이걸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행정에 있어서의 시정조치 과정이 여기서 이제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6가지 소위 그 기능들, 우리 이 강의의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행정의 7대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서 언급됐던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한 다른 여타의 기능들과 기획 기능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확보할 때라야지만이 기획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중앙기획기구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토대가 구축이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중앙기획기구의 그 기능과 그 역할의 문제를 이어서 보겠는데요. 이 중앙기획기구의 그 기능이랄까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재, 여러분들 그 교재, 81쪽부터 82쪽을 보시면은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한 6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만은, 요걸 또 확 줄이게 되면 한 4가지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첫째는 중장기 계획 또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재원과 자원을 동원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강구하는 것. 그리고 이 계획 실적 평가하고 보고하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과의 네트워킹을 통한 기술 도입하고 그 기술 도입된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활용 계획을 수립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중앙기획기구가 수행하게 되는 기능이랄까요? 역할이라고 이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이 기능의 배분 문제와 관련해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이 집행기관, 계획을 집행하는 집행기관과 계획을 수립하는 그 기관 간의 연계성 문제, 그리고 아까 국제협력이라든지 자원동원과 배분 문제 이런 얘기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그 앞에 말씀드렸던 그 기획 기능의 배분과 관련된 언급 내용을 머리 연상을 하시면 이 중앙기획기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그 기능들을 잘 수행하기 위한 그 조건이랄까요? 보면 집행 부서와 의사소통을 통한 참여와 협조, 최고 정책 결정자의 지원과 의회 협조, 이해 당사자하고 민간 부분의 참여 통로를 이제 확보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나오는데, 자, 보면 말이죠. 이 성공적인 그 중앙기획기구의 성공적인 그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을 이런 식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게 이제 최고 결정자입니다. 결정자. 최고 결정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관료 조직입니다. 관료 조직. 이제 행정 또는 행정이라고 하지 말고 이게 집행 기관이라고 합시다. 계획을 이제 집행하는 거죠. 집행 기구죠. 최고 결정자는 이제 기획을 하는 겁니다. 기획을 해서 계획이라는 걸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집행을 하고, 요 밑에는 뭐가 있는 거 하니? 계획의 대상, 집단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해 당사자죠. 이해 당사자. 아니면 또 민간 부분이죠. 민간 부분. 요 3자 간의 관계가 아주 여하에 잘 조화롭게 구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최고 결정자는 기획을 하고 계획을 만들어내는 최고 결정자의 경우에는 집행기구, 계획을 집행하는 집행기구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지원을. 전폭적인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지원을. 그 다음에 이제 이 집행부서인 경우에는 요 집행기구 내에서는 이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기획 기능하고 서로 이렇게 쭉 네트워킹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기능들이. 예산이라든지, 그죠? 쭉 아까 얘기했죠. 6가지를. 요 집행기구 이 관료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상하로 이렇게 쪼개져 있고, 그 다음에 좌우로 이렇게 쭉 쪼개 있어요. 횡적, 종적, 분업을 이루어지죠. 분업. 분업 체계죠. 그죠? 분업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이 분업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분업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이 집행기구 간의 의사소통이 아주 잘 이루어져야 돼요. 의사소통이 아주 잘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지원 조건,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런 조건.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 집행기구와 이해당사자, 계획의 대상 집단이 되고 있는 이해당사자와 민간 부분들이 여기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계획을 집행하는 집행기구의 여러 가지 업무에 직접 참여를 잘 해야 돼요. 참여하고 협조를 잘 해야 돼요. 협조를. 지원하고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참여와 협조가 잘 이루어지는 이러한 세 가지 소위 그 조건이랄까요? 각각의 소위 이 역할 분담 체계 내에서의 이 관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기능들, 이런 세 가지 기능들이 잘 수행이 될 때, 중앙기획기구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성공을 거둘 수 있는 하나의 토대가 마련이 된다. 이게 하나의 조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해 놓으세요. 기획을 담당하는 기구, 그 다음에 집행기구, 그리고 대상 집단 간의 유기적인 그 연계성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런 이 각자의 그 위치에서 각 부문에서의 그 수행해야 될 특징적 기능들, 지원하고 의사소통 잘 커뮤니케이션 잘하고 그리고 참여하고 협조하는 문제. 이 참여와 협조의 문제는 다음 강의 시간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만은 이러한 그 기능들이 원활하게 잘 수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앙기획기구의 지위와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화면을 보시면 행정수반 직속의 이 기구가 있고 독립기관으로서의 중앙기획기구 이렇게 나옵니다. 그 밖에 이제 뭐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은 일단 먼저 이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행정수반에 직속시키는 소위 중앙기획기구인 경우에는 이것도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우선 최고 결정자가 직접 기획하는 데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 적시에 그 최고 결정자의 판단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행정수반에 직속시켜 놨을 때 말이죠. 중앙기획기구를 행정수반에 직속시켜 놨을 경우의 장점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단점은 이 정치적 영향력, 이게 아주 과도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행정수반의 개인적인 편견이 거기에 게재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계획의 합리성을 저해시킬 가능성이 있다 하는 점이 바로 단점으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앙기획기구를 독립기관화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도 역시 일장일단이 있는데, 첫째는 우선 장점부터 보면요. 이 최고 결정자, 정치적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독립기관화 했을 때는, 정치로부터의 개입,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남으로 인해서 계획에 있어서의 합리성이 제고된다 하는 점. 여기 이제 그 행정수반 직속하에 중앙기획기구가 가지고 있던 단점을 극복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독립기관화 했을 때 장점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게 유능한 기획가를 채용할 수 있다라는 점도 독립기관화 했을 때 장점으로 여기서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단점입니다. 이 집행기능과 유리된, 집행기능과 별개에 떨어져 있는
계획, 이것의 어떤 이 실천 가능성이랄까요? 이것들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기관을 했을 때는 그 계획은 계획대로, 집행기관은 집행기관대로 아무런 연계성이 없는, 확보 안 된 상황에서 이게 각기 따로따로 이렇게 기능할 수 있다라는 점이 여기서 우려되는 점으로서 단점으로 이게 지적이 됐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획 전담 부처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이 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고대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제고시킬 수 있고, 그리고 정보 자료 접근이 용이하고, 그리고 기획 기구를 그래서 대변할 수 있는 소위 그 기획 전담 부서장이 소위 그 자신이 속해 있는 기획 기구를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그 위치가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장점이고요. 단점은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획 업무라는 게 막료, 참모들이 수행하는 기능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라인 조직인 부처에다가 위치시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점이 여기에 하나의 이 기획 전담 부처로서 라인 조직으로 만들어 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점이죠. 이게 이제 단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정 업무, 기획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여러 부처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관련되게 되는데 여러 기능들도 이제 관련되고 말이죠. 이럴 경우에 이 조정 업무가 매우 중요한데 이런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부처 상위 부처에다가 이것을 설치해야 한다는 점도 하나의 좀 어렵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끝으로 이제 중앙기획기구를 어떠한 위치, 지위 또는 유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 끝으로 기존 부처의 일부에다가 이 기획기구를 위치시켜 놓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점은 뭐냐면 여러분 표를 보시다시피 예산이라든지 조세, 재정금융을 담당하는 부처에 소속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 기존 부처의 일부로 기획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는 대개 이 재무부 같은데 설치를 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결국 기획의 내용이 구체화 내지는 현실화시키는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 특히 이제 물적 자원이죠. 예산이라든지 조세, 재정금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 재정부라든지 재무부라든지 경제부 이런데 이 중앙기획기구를 위치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기구들은 소위 아주 상위 부처에 소속돼 있어요. 소위 말해서 이거를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는 이 부처 조직표를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이 조직표 같은 거를 여러분들 소속돼 있는 기관의 조직표를 보시면 대개 이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조직 모양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현재들이 기관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소위 말해서 건재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각 단위 부서의 부서장도 그 앞에 부서의 부서장이 서열이 높은 그런 경우죠. 그래서 대개 이제 부처들이 정부 부처를 이렇게 보더라도 어떤 나라들은 법무부가 가장 높은 부처죠. 상위 부처에 랭크되어 있는 그런 나라가 있는가 하면 어떤 나라들은 경제부처가 먼저 들어가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기획재정부가 이제 상위 부처로 되어 있죠. 어떤 나라는 또 국방부가 가장 상위 부처로 되어 있는 나라도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정부의 조직표를
그 보면 그 건재 순위라고 하는 것이 나라별로 그 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뭐 대학 같은 경우도 이건 여담입니다만 대학 같은 경우도 이게 달라요. 어떤 대학은 뭐 기획처가 가장 그 왼쪽에 있고 총장 바로 밑에 기획처, 뭐 교무처, 학생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교무처가 가장 상위 부서, 건재 순위가 가장 높은 그런 상위 부서로 되어 있어요. 대개 이제 예산 조정 조세라든지 뭐 그 이 금융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이러한 그 부처가 이 대개 상위 부처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런 부처의 그 기획 기구를 배치시켜 놓음으로써 이 조정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 장점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립적인 투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표를 보면요, 자 볼까요? 단점 나오죠. 단점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 같은 데서는 이 투자 업무를 이제 지방자치가 되면서 각기 개별적인 지방자치단체들이 그 해외의 그 투자가들로 하여금 투자 유치를 해가지고 지역 그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런 것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단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재무부나 이 경제부처인 경우에는 기본적인 그 조직의 그 특성상 이 절약 또는 통제, 이 감시 이런 그 경향의 성향의 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획 업무와의 그 이 충돌 이러한 그 태도 자세에서 오는 그 문제와 이 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 간의 그 취하는 자세, 태도 이 간에 이제 충돌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서 이 기존 부처의 일부러 중앙기획기구를 위치시켜 놓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한 것인가라고 하는 우려가 여기서 이제 제기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다 일장일단이 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국가가 처해 있는 상황을 그 잘 고려해서 이런 그 유형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든지 아니면은 몇 개의 유형을 조합해서 새로운 어떤 그 소위 그 이 매트리스 조직을 만들든지 하는 그런 그 지혜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앙기획기구의 조직 구성을 보겠습니다. 이 중앙기획기구는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조직을 필요로 하는데 말이죠. 하나는 계획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조직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목표 달성을 강구하기 위한 그런 그 조직, 이게 이제 필요합니다. 대개 이제 계획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조직인 경우에는 대개 정치적인 수준에서의 그 이 결정, 그리고 의견 수렴 절차,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중요한 그 하나의 그 이 기능이랄까요? 이런 걸로 이제 그 인식이 되고 있는데, 대개 이런 경우는 이제 위원회 조직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만들게 되죠. 바로 이거죠, 여기. 여기서 이제 위원회 조직 형태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니, 뭐, 단독, 이 독자적인 이 단독 기구로 만들 수도 있고 말이죠. 단독 기구로 만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만들어낸 기획의 결과로서의 계획을 집행하는 요 집행기구, 이 하부기구죠, 이게. 이게 하부기구. 요 하부조직에는 어떤 그 기능들이 수행돼야 하느냐 하는 말이죠. 필요한 조직들이 뭐냐 하면, 우선 기획부서가 있어야 되고요. 기획부서. 그 다음에 이제 심사평가하는 거죠. 평가부서. 평가부서가 이제 여기 있어야 됩니다. 이 집행부서의 하부조직으로서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획조정. 기획조정부서. 그 다음에 이제 기술지원부서. 뭐, PR부서. 이거는 이제 Public Relations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이제 행정관리부서. 이러한 기능들이 이제
이 집행기구 내에 이 소위 하부 조직에서 이 기획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하부 조직들입니다. 조직의 기능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필수적으로 여기다가 갖춰 놔야 지는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나라의 그 중앙기획기구를 보면요, 제1공화국에 우선 기획처라는 게 있었고요. 1961년 7월에 제7차 정부조직 개편에서 경제기획원이라고 하는 것이 출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국가기획으로서 국가기획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중앙국가기획기구로서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1961년 7월에 제7차 정부조직 개편에서 나타난 그 경제기획원의 출범입니다. 이건 이제 매우 중요한 하나의 그 조직이고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발전 행정의 하나의 상징적 조직으로 쭉 일관되게 그 존립해 왔던 아주 그 중요한 국가 행정 조직이었습니다. 이 조직이 생기면서 이 종합계획국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결과적으로 그 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만들고 여기서 관리하고 계획을 관리하고 하는 예산청과 나란히 병렬적으로 존립해 오는 그러한 그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1994년도 12월이죠. 12월 달에 이 재정경제원이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재정경제원은 경제기획원하고 재무부하고 이제 통합이 되어서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재정경제원이 그 부총리급으로서 재정경제원이 생긴 것은 1994년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짐작하시겠습니다만은 금융의 세계화 현상을 반영한 정부조직 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정부에 들어와서 이게 이제 재정경제부가 됐다가 그렇다가 이제 결국 이제 기획예산처 이런 걸 만들게 됩니다. 이 기획예산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기획예산위원회하고 예산청을 이제 합해서 나오게 된 것인데 여러분도 짐작하시다시피 이 기획예산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직속하에서 예산 편성 지침을 개발해서 그걸 시달하면 예산청에서 그걸 만들어서 이제 하는 이원화되는 소위 말해서 그 예산에 있어서의 그 이 중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낳게 만들었던 하나의 그 정부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것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하나의 그 위원회 조직과 그 집행 라인 조직 간의 그 의사소통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예산에 있어서의 그 이 정치적 그 소위 그 이 성향의 그 이 강화랄까요?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중립성을 훼손시키는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정부 조직이 또 새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획예산처로 바뀌게 되고 이후로 이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지금의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는 이제 이것이 이제 기획재정부로 바뀌는 일련의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오늘 살펴본 중앙기획기구 여러분들 그 내용을 강의를 통해서 잘 숙지하시고 교재를 잘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는 참여의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